악필은 절대로 타고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위보다 아래를 좁게 쓰시면 모양이 괜찮아지고요. 쌍비읍은 동일한 방법으로 쓰되 반을 나눠줄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법은 정석으로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팁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내 글씨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필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필체를 10년 가까이 교정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댓글로 활동 중인 김상훈입니다. 내 글씨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급하게 쓰는 거예요. 빨리 쓰는 것과 급하게 쓰는 거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급하게 쓴다라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앞서서 손부터 성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마땅히 꺾어야 되는 부분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방향이 바뀌어야 각이 생기면서 글자의 가독성이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뭉뚱그리면서 굴려서 쓰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충 썼다는 오해가 들게끔 만들어요. 둘째로 끝을 던지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선을 휙휙 날리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의도한 대로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되고요. 끝마무리들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옷에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것처럼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자가 구겨집니다. 마음이 이미 다음 글자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쓰는 부분을 대충 쓰고 넘어가게 되죠. 마땅히 여백을 벌려야 보기 좋을 텐데 그마저도 급하니 바로 붙여서 쓰게 되고, 그럼 다닥다닥 붙게 돼서 구겨진 듯한 모양새가 됩니다. 여백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글씨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일렬로 쭉 나열하는 영문과는 또 달라요. 이들을 합체하는 과정에서 사이사이에 여백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글씨란 건 검정 부분과 흰 부분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글씨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밤과 낮이 함께 있어야 하루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요. 대부분은 내가 쓰는 검정색 부분은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여백을 벌려야 될지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글자 내에서 소리들이 지나치게 모이면 답답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여유 있게 사이사이를 벌려가며 글씨를 써주세요. 여백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부터 인지하시면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모음은 어머니 모, 엄마 소리고요. 자음은 아들 자, 아들 소리입니다. 쉽게 닭과 병아리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죠. 어미가 새끼보다 커서 새끼를 품어주고 지켜줘야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글씨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자음보다 모음을 크게 써서 모음이 자음을 품어주는 형태가 나와야 안정적이다라고 느낍니다. 재밌는 점은 자음보다 모음이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모음이 더 크긴 하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음보다 모음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가 있겠죠. 칼같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왼쪽의 경우는 아이 같은 글씨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성별로 따지자면 여성적인 분위기에 더 가깝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더 높아 보입니다. 어른의 글씨 같죠. 권위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또 보다 남성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 범위 내에서 글씨를 고민하시면 돼요. 나의 나이, 성별, 사회적인 위치나 내가 추구하는 또 이미지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나에게 어울리는 글씨체가 될지 고민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또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내려면 글자의 비율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면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죠. 팔다리도 짧고요. 이러한 비율로 글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대입하면 초성이 크고 모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받침도 작겠죠. 쉽게 가분수처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침은 말 그대로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윗부분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받침을 안정적인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 끝선을 맞추세요 라는 표현을 즐겨서 합니다. 세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모음이 떨어지는 이 라인에 받침의 오른쪽을 딱 맞추시면 되고요. 가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자음이 끝나는 이 라인에 받침의 오른쪽을 딱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정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잘못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받침이 왼쪽으로 쏠리면 기준선보다 못 미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글자가 미완성처럼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선보다 더 나아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자가 기우뚱하고 누운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그 관성에 따라서 받침이 벗어나기가 쉬워요. 꼭 주의해 주세요. 일단은 겹받침도 하나의 받침입니다. 자음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받침을 쓰던 자리에 반씩 나눠서 좁게 배치한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겹받침은 한 팀이기 때문에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딱 붙는 편이 나아요. 마지막으로 겹받침 중에 리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리을을 빠르게 쓸 때 찌지직 번개처럼 날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다른 글자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가독성을 해쳐요. 라면처럼 읽힐 수도 있고 다면처럼 읽힐 수도 있죠. 그래서 초성으로 쓸 때는 제가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 겹받침을 쓸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낙 작은 부분이고 다른 자음과 짝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어서 빨리 쓰셔야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타협 가능합니다. 쓰기 어려운 자음들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위보다는 아래를 좁게 쓰시는 게 훨씬 세련미가 올라가요. 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선이 들어가고 뒷선은 빳빳하게 세웁니다. 가운데 셋, 바닥 넷. 이렇게 위보다 아래를 좁게 쓰시면 모양이 괜찮아지고요. 쌍비읍은 동일한 방법으로 쓰되 반을 나눠줄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법은 쌍비읍을 정석으로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읍을 좁게 2번 써야겠죠. 다만 8번이나 움직여야 되는 걸 5번으로 축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고 또 동일하게 비읍을 쓰고 나서 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쌍비읍이 비읍보다 커질 일이 절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을 나누는 방식을 제가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피읍은 양쪽을 다 모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피읍을 쓸 때 주의할 점은 기둥이 짧아져서 납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로선을 좀 길게 내려주시고요.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필기체식으로 빠르게 쓴다면 하나 넣어주고 내리면서 둘. 같은 방식으로 쌍비읍을 쓸 수 있고요. 피읍은 하나, 둘, 셋 정도로 축약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비읍, 피읍과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떼기 때문에 선과 선이 잘 만나지 않거나 선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글씨의 마감을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요. 쓰실 때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이 들어가 있는 글자에서 점을 찍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눕혀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대각선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셋 다 정답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취향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히읗과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로가 좋다면 히읗도 세로, 대각선이 좋다면 히읗도 대각선으로 찍어줘야겠죠. 예를 들어 시읒은 가로로 쓰는 게 예쁜데 히읗은 대각선으로 쓰는 게 예쁘다. 이렇게 교차 선택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점까지를 하나의 자음으로 인식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모음이 자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응은 이렇게 모음 안에 쏙 안기는데 히읗은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을 긴밀하게 붙여 쓰셔야 해요. 받침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겹받침이 하나의 받침이듯 쌍자음도 하나의 자음입니다. 그래서 2배로 크기가 커지면 안 돼요. 전략을 잘 짜셔야 하는데 대체로 작게 2번 쓰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자음들이랑 크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게가 아니라 좁게 2번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기역을 가로 1, 세로 1의 비율로 썼다면 가로는 0.5로 줄이되 세로는 1로 놔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야 기역과 쌍기역이 크기가 비슷해져요. 쌍디귿도 당연히 좁게 2번 쓰는 건 마찬가지고요. 쌍시옷, 쌍지읒은 연달아 2번을 쓰면 너무 거대해지니까 둘을 포개요. 다만 이 가려진 뒷부분은 쓰지 말아야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쌍지읒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획수가 많으면 긴장을 합니다. 공간 안에 다 쓰지 못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모양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안 예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린 팁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작게 쓰지 않았는데도 공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네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글자들은 누구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만 규칙을 지켜서 잘 써도 내 글씨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요. 모양이 복잡할수록 태가 훨씬 잘 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응용해서 문장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음이 모음을 품을 수 있게 점이 있는 글자는 점이 모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역시 긴밀하게 붙여서 써주시고요. 비읍 같은 글씨는 위보다 아래를 좁게 쓰는 게 훨씬 세련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침을 쓸 때 오른쪽을 정렬하는 것. 치읓도 점이 모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훨씬 더 멋진 문장을 쓸 수가 있겠네요. 사실 연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종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규칙과 질서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따라서 노트를 좀 몇 권을 추천드려보자면 한자 한자의 모양을 예쁘게 깎고 싶은 분들은 모는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보조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안심이 좀 되죠. 글자의 길이나 간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모는 종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사처럼 문장 단위를 연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영어 노트를 또 추천드려요. 의외로 영어 노트가 한글을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통의 영어 노트들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 중에 세 번째 선의 색깔이 다를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첫 번째 선이 천장, 두 번째 선이 중심, 마지막이 바닥이 이제 되겠죠. 천장, 중심, 바닥을 미리 정해놓고 글씨를 전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나 높낮이를 맞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취향에 따라서 네모칸이 있는 소위 말하는 깍두기 공책 같은 것들도요. 초성과 중성, 종성의 위치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알맞은 공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연필이 최고입니다. 연필심, 흑연을 확대해 보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마찰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선을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볼펜은 말 그대로 볼을 굴리면서 글씨를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훨씬 미끌미끌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운용하기가 난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불필요하게 꾹꾹 눌러서 힘을 주면서 쓰는 것인데 연필은 그 진하기에 따라서 내가 힘을 지금 얼만큼 주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이 또 있고요. 다만 가볍고 쓰는 맛도 있고 힘을 얼만큼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연필을 추천하는 것 뿐이지 익숙해지고 나면 샤프든 볼펜이든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시는 펜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도 몸으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과 질서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많이 써보는 사람이 이겨요. 연습의 능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써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감명 깊었던 부분 써보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대본이라든지 노래 가사 같은 것들 써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써야 잘 써지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 연습을 하실 때 필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연습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오래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2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단 한 줄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시면 반드시 교정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게 시간을 내서 따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글씨를 쓰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간단하게 손으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바로 딱 앉았을 때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냥 노트 펴놓고 내가 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쓰고 싶은 말들 끄적끄적 하면서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악필은 절대로 타고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 귀찮아서 행동 양식으로 습관처럼 굳어진 것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습관은 사실 못 고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100% 가능해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교정해드리는 분들한테 예전에 잡았던 대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예전에 썼던 글씨대로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하면 당황들을 하세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글씨 교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글씨 연습을 하는 이유는 한석봉 선생님처럼 당대 최고의 명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필 탈출이라는 간단한 정도의 목표는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연습하시면 달성이 다 가능합니다.